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연구개발팀의 오시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은 2030 개발 의제 이행수단에 관한 구조적 접근 세션이고요. 원래 김희 이사님께서 사회를 맡아주기로 하셨는데 지금 급한 일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저희 코이카 연구개발팀에서 마련한 기획 세션으로요. 2030 개발 의제 이행수단에 관한 구조적 접근 세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MDG에서는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8번 목표인 파트너십을 강조한 반면 이번 SDG는 방대한 목표 따라서 굉장히 많은 강력한 이행 수단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건데요. 따라서 저희 이번 세션에서는 좀 더 그런 이행 수단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네 분의 연구원이 각자 그 주제를 발표를 해주시고요. 특별한 별도의 토론장은 없으시고 오픈 세션, 오픈 토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여기 연구원분들 나와 계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저희가 접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른쪽에 계신 두 분의 연구원들은 SDG 목표 안에서 1번부터 16번 그 전반적인 목표 안에 어떤 이행 수단 목표들이 들어가 있는지 또 그리고 17번 그 자체 이행 수단 목표 자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주실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계신 두 분의 연구원들은 그 이행 수단을 파이낸셜과 논 파이낸셜로 구분하였을 때 그 파이낸셜 중에서는 개발 재원, 특히 이제까지 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국내 재원 동원 이슈를 말씀해 주실 거고 또 가장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론 파이낸셜의 대표로 과학기술 혁신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SDG 목표별 이행수단, 지표 분석 및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김수진 연구원이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SDG 1번부터 16번 목표 중에서 사실 많은 그 세부 목표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행을 위한 어떤 수단 목표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연구개발팀에 있는 김수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발표를 맡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저희 이제 오늘 그 2030 개발의제 안에서 SDG를 구성하는 이행수단 지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목표별로 SDG 1부터 16까지 어떤 이행지표가 어떤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SDG 목표별 이행수단 지표는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구성이 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티어별로 이제 현황을 분석을 하고 그 티어 내에서도 데이터 어바일러빌리티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 MOI 지표, 이행수단 지표가 그 목표별로 제대로 서포트를 하고 있는지 그 효용성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이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학술회의를 참석을 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내용인데요. SDG 지표는 유엔 통계위원회가 주도를 해서 작년 3월에 이제 IAEG SDG, 즉 지속가능 발전 목표 지표에 관한 기관 간 전문가 그룹인데요. 이 그룹을 이제 만들어서 SDG 이행을 위한 되게 오랜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3차의 회의를 거쳐서 올 3월에 IAEG SDG 여기 이제 지표를 확정을 했습니다. 230개를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그 지표를 좀 더 수정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티어에 대해서 좀 티어 3이라든지 이런 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법론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 올 3월에 이제 이루어진 지표를 보면은 여기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랜덤 비하인드입니다. 즉 이제 세분화된 통계, 분리 통계를 강조를 하면서 그 누구도 이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연령이라든지 거주지, 인종 장애 여부, 사회 경제적인 수준 이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별로 SDG 1번부터 16번까지 이행수단 지표의 구성을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SDG 전체 지표 개수는 230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복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얘들을 포함하면 총 241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세션, 두 번째 발표해 주실 SG 17번을 제외를 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SG 1부터 16까지의 전체 지표수는 총 216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SDG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밑에 있는 지표를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일반 지표와 MY 지표 전체 구성 비율인데요. 보시면은 총 240, 그 카운 더블 컨택까지 다 포함을 해서 241개 대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일반 지표는 총 167개입니다. 그래서 일반 지표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이제 그 설명의 편의상 이제 일반 지표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행 지표를 제외한 것을 일반 지표라고 제가 전정적으로 정의했고요. 그래서 일반 지표가 167개가 되어 있고 MY 지표가 이제 그 SG 17번까지 포함을 해서 7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그 167개를 제외하고 MY 지표를 보면은 이제 SG 17번이 25개로 포함이 되고요. 오늘 제가 발표를 해드릴 부분이 대상이 되는 39개가 SG 1부터 16번까지 이행 지표 개수가 됩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일단 그 나중에 이제 보실 때 이제 편의를 위해서 제가 각 목표별 1번부터 16번까지 이제 해당되는 이행수단 지표를 이제 모아놓은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각 이행수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 수단적으로 이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해야를 하는데요. 그럼 이제 목표별로 봤을 때는 이제 이 각 목표별로 잘 이렇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각 지표가 잘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여기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티어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티어라고 일단 먼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티어가 이제 1, 2, 3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이게 방법론이라든지 데이터 액세스가 얼마나 가능한지, 얼마나 유용한지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티어 1은 방법론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데이터도 이제 그 쉽게 이제 얻을 수 있고 컨트리 이제 커버리지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이 192개 OECD 국가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어느 정도 보완이 어느 정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느 그 오랜 기간 동안 자료를 이제 획득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다 포함을 해가지고 정해지는 건데요. 티어 1은 이제 그 모든 게 이제 충족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티어 2는 방법론은 지금 정해져 있지만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티어 3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이제 충족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데요. 그럼 이제 이행수단 지표의 경우를 봤을 때는 사실상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티어 1의 비중이 높아야 하는 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언티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직 이제 그 어떤 티어에 들어갈지가 불명확한 거라서 이제 그 보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이게 3번도 되게 많고요. 티어 3, 티어 2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제가 색깔 표시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색깔별로 동일하게 되어 있는 중복되는 지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행수단 지표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목표의 일반 지표를 지금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행수단 지표들 간에서도 동일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일반 지표랑 동일하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지표를 더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 역할이 더 제대로 돼야 되는 부분일 수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어 3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부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목표별, 각 목표별 이행수단 지표들을 봤을 때 과연 이 MOI 지표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데이터 어베러빌리티가 정확히 있는가까지 좀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분석을 보여드리면 먼저 목표별로 이 SG1에서 16번까지 봤을 때 MOI 지표가 티어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티어 1은 총 그 49개 대상을 봤을 때 16개, 즉 33% 정도가 되어 있고요. 반대로 이제 티어 3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런 지금 방법론적이라든지 데이터 그 가능성이라든지 이용 가능성이 제일 떨어지는 티어 3의 비중이 41%로 지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각 목표별로 티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개수를 이제 풀어놓은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티어 1은 티어 1 총 16개고 티어 3이 20개로 이제 제일 많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티어 1이 이제 이행수단 목표 MOI 지표가 부재야 목표가 7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1번 어떻게 보면 MBG 저희가 이제 할 때
빈곤 종식이 제일 목표이고 그거에 대한 좀 더 보강된 이제 수단이나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한 SDG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빈곤 종식에서 봤을 때는 지금 지표에 대한 이행 MOI 지표 티어 1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에너지, 도시, 소비 생산, 기후 변화, 해양 자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티어 1이 전혀 없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 지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목표별로 MOI 지표를 제외한 일반 지표와 MOI 지표에서 각 티어에 구성을 됐는데요. 여기서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일반 지표에서 만약 티어 1이 충분히 있다면 그렇다면 MOI 지표에서 티어 1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제 그 기본 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반대로 일반 지표에서 티어 3의 비중이 높다면 MOI 지표가 그걸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더 부합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관계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연한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 지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이게 MOI 지표입니다. 티어 1 그리고 이제 티어 1이나 2 이제 멀티로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든 티어 1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개수와 그 다음에 MOI 지표에서의 티어 개수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기후 변화, 그 다음에 소비 생산, 도시, 해양 자원, 성평등, 빈곤 종식 여기까지 보시면은 티어 1이 제일 비중이 제일 작은 이제 랭킹들이 티어 1 그 MOI 지표에서 티어 1이 없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상 정말 이행 지표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넘어서 SD 지표가 정말 우리가 제 역할 제대로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을 할 수 있는지 이행을 할 수 있는지 문제까지 가는 건데요. 여기서 더 이제 더 이제 주목할 부분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은 그 이제 기후 변화 부분이 저희가 SDG 이제 3대 축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 분야인데요. 이 기후 변화가 지금 되게 저희가 메인으로 두고 있는 필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일반 지표에서도 지금 티어 1의 비중이 제일 낮고 0이고요. 그 다음에 티어 1 자체 이행 지표에서도 티어 1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이행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뭐 많은 논의가 있지만 그걸 더 이제 부각시켜주는 에비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티어 1에서 그렇다면은 여기서 데이터가 액세스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럼 그게 정말로 그렇게 가능한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봤더니 지금 그 왼쪽에 일단 나와 있는 거는 그 이제 티어 1의 개수고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약간 이제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가 떨어진다라는 걸 오른쪽에 적어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의 기준은 일단은 저희가 그 누구라도 온라인에 접속을 했을 때 무료로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이제 문제가 돼서 볼 수 있는 부분이 3번 보건복지, 교육, 그 다음에 인프라 산업 부분 이렇게 나왔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그 3.A.1 이 부분은 이거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WHO가 이 부분을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지금 정리를 하는 걸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방법론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가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3.2.2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OECD 지금 각 34개국에 대한 자료가 이용 가능하다고 하고 역으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개도국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역으로 추정을 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의학 연구나 기초보건 분야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OECD 사이트 들어가서 구할 수 있는 볼 수는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나와 있는 자료는 넷이 아니라 그로스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나갈 때는 어디 그랜트로 형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내세 자료가 그쪽으로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CRS 코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보건이나 이런 데 있어서 여기 이제 뭐 기초 보건 분야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기준이 있어요.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여기서 원하는 자료를 찾아 들어가려고 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자료가 이제 없어서 저희가 로우 데이터를 한 나라마다 다 구해서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로우 데이터를 클렌징도 다 해야 되고
이제 사실적으로 이게 이용이 정말 가능한가라고 물었을 때 되게 어렵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7.1 이 부분은 WHO가 일단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WHO 자료도 있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다른 이제 UN Population Division의 World Population Prospect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자료를 이제 취합을 해서 조합해서 다시 이제 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WHO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바로 자료를 구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은 WHO의 자료를 받아야 되고 어느 한 부분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갖고 와서 취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Split Calculation이라고 제가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4.2.1 이 부분은 위에 있는 3.2.2랑 동일하게 사실상은 궤도국에 대한 자료는 없고 공여국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역추적은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거는 3.2.2랑 다르게 그 자료가 되게 뭐 어렵게 계산 들어갈 필요는 없고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종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예스리 칼큘레이션을 제가 구분을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1 이 부분은 제가 노라고는 하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매만 쓸 수는 있지만 사실 제가 이거 어베일리비티를 그 누구도 이제 끌리고 이제 그걸 구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노라고기 때문에 구분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ITU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자료는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총 이제 그 티어 1이 그 MOI 목표별 MOI 지표에 해당되는 티어 1의 개수 총 16개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손쉽게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총 11개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에 해당되는 게 3개, 그 다음에 가능하지만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목표별로 이행시표 총 49개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중에서 11개밖에 이제 공개적으로 발견들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절대 많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발표를 했던 걸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총 216개 지표 중에서 SDG 1에서 16까지 지표 중에서 MOI 전체 개수는 49개고요. 그 중에서 티어 1에 해당되는 목표별 MOI 지표 개수 16개고 그 중에서 이제 티어별 목표별 여기 잘못 적혀 있는데요. 각 목표별 SDG 1부터 16까지 중에서 티어 1에 해당은 하지만 MOI 지표가 없는 목표. 잘 말하고 있나요? 이제 그 각 티어 1을 갖고는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MOI 지표가 구제한 골이 몇 개 봤을 때 7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티어 1의 목표별 MOI 지표의 비중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특히 이제 전체 기준으로 보면은 티어 1의 비중이 적을수록 이제 그 MOI 지표에서도 티어 1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때문에 그 문제성을 크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필러 3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기호변화 부분 여기에서도 그 문제성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베러빌리티를 가진 티어 1의 목표별 MOI 지표의 비중을 봤을 때 매우 낮은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상 그 이제 선진국 중심의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험국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다시 칼큘레이션이 들어가야 되거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데이터 어베러빌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해야 되고요. 이제 이로 인해서 각 해당 지표를 자체 이행 모니터링이 어려운 목표들의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MOI 지표들 자체의 한계에 보완을 기대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 목표별 이행 및 모니터링이 어려운 가중이 예상되고요. 이러한 점을 보면은 그 이제 이행 수단 지표 역시도 이게 원래 SDG 자체가 이제 그 선진국뿐만 아니라 궤도국 전체가 다 같이 이제 참여를 하고 이행을 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러한 부분이 대부분들의 SDG 이제 이행이나 참여나 이런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더욱더 한계를 이제 제공한다고 기반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그 목표별 이제 MOI 지표 자체만 봤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 목표가 이 문제점들이 MOI 지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SDG를 구성하는 전체 지표 자체에도 이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악순환으로서 더 가중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목표들을 보면은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주체라든지 아니면 그 지표를 이제 그 지표가 뭐 보고 있는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스콥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표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고자 하는 이행 지표에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비판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MOI 지표뿐만 아니라
SDG 지표 전체에 대한 데이터 부족 문제, 각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이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포함 권리 이제 현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이제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 약간 뭐 WHO라든지 OECD라든지 이런 기관을 담당을 하는데요. 이 기관이 이제 실제로 정말 제대로 이걸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이제 저희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앞에 이런 이제 뭐 MOI 지표 자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지표와 MOI 지표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데이터 갭을 메꾸기 위한 작업을 조율 작업을 해서 나가야 저희가 좀 더 이제 좀그 SDG 지표 이행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면은 이제 IH SDG 추후 일정을 보시면은 이렇게 작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 7월에 이제 지표 티어 층위를 확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 가을쯤에 4차례를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조율을 한 다음에 내년에 상반기에 유엔 통계위원회에다가 이 최종 지표를 제출을 해서 좀 더 보완성 높은 걸로 확정을 질 예정입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SDG 1번부터 16번 목표는 보통 뭐 빈곤, 교육, 성평등, 보건과 같은 주제로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사실 이 목표들 각자에도 세부 목표가 있고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주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리고 세부 이행 목표 중에서도 이것들을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이제 측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티어 1, 2, 3에 대한 방법론 수립 정도를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또 이거에 대한 데이터 가능성이 어떤지까지도 굉장히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SDG 17번 목표 같은 경우는 정말 이행 수단들 그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달성할 것인가 하는 목표들을 갖고 있는데요. 개발 재원, 과학기술 혁신, 무역, 시스템 이슈 등을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박인혜 연구원님은 SDG 17번 목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카 연구개발팀 박인혜 연구원입니다. 지금까지 SDG 1번부터 16번까지의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고물 스페시픽 MOI를 보셨다면 제 발표는 그 스탠더론으로 나와 있는 17번 목표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들의 함의나 뭐 조정 과제는 어떤 것인지 이런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DG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처음 보시는 생소한 내용은 아니실 텐데요. 왜냐하면 이게 MDG 8번에 주로 나와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빨간 부분에 무역이나 개국의 매체 문제, 또 민간 제약회사와 협력 민간 부분과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 또 정부 통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연장선상에서 SDG에서도 기술, 무역, 다자간 파트너십 이런 내용들 등으로 구성되어서 연장선상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연장선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SDG에서는 좀 더 MDG 7회 때의 그런 문제점들을 반영했다는 그런 특징과 SDG는 이 목표들을 그냥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런 강조점이 이해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특징을 두고 있는데요. 그럼 MDG 8번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제시되었는지 보시면 크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시되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MDG 8번은 공여국 주도로 설정되어 있어서 개발에 있어서 남북 간 이분법적 강점을 기착시켰다.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또 무엇보다 목표의 이행을 위한 재원 수단에 대한 논의가 문제했다. 또 특히 세부 목표의 경우에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또 측정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이행 기한이나 또 목표치들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목표로서의 그런 효용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SDG에서는 이러한 비판들을 토대로 좀 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서 어느 부분은 공여국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포괄될 수 있어야 되고 또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수단, 특히 다양한 개발 지원에 그런 개발 지원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필요성, 또 목표가 명확한 언어로 제시되어야 되고 달성 기한이나 측정 가능한 목표치가 목표에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그
그걸 통해서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고 또 그런 지표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교훈들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SDG 17번은 2015년 9월에 최종 합의가 되기 이전에 7월에 아디스아바바에서 있었던 그 제3차 개발 재원 총회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되었는데요. 그래서 제3차 개발 재원 총회에서는 개발 지원 논의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또 17번 목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마련의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지원 총회 결과 문서로 도출된 아디스아바바 행동 의제는 크게 총론 7개의 개발 지원 관련 행동 분야 및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세부 목차를 보시면 개발 재원, 특히 국내 공적 재원, 국내 민간 재원, 국제 공적 재원, 또 무역, 실무 지속 가능성, 시스템 이슈, 과학기술 혁신 및 역량 개발 순으로 구성되어서 SDG 17번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AAAA와 또 SDG 17번의 그런 차이점은 AAAA에서는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 지원 유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관련 기구 활동 및 이니셔티브, 플랫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들을 SDG에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개발 재원 아디스아바바 행동 문제가 SDG 17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DG 17번의 세부 목표의 구성이나 특징들을 보시면 크게 SDG 17번의 이행 수단의 세부 사항들은 재정적인 것과 비재정적인 것으로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개발 재원이나 무역과 관련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그 밖에 과학기술 혁신이나 역량 개발 이런 시스템 이슈 등과 같은 내용들은 비재정적인 부분까지도 다루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 1번부터 16번까지의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글로벌 차원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또 국내 차원에서는 국내 재원 공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두 가지로 분류되어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목표들에서는 달성 기한과 목표치를 제시하려고 노력한 부분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특히 세부 목표 17.2, 8, 11, 18, 19, 이 목표들에서 MTG 때 비판받았던 부분들을 좀 더 추정 보완하려는 그런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특히 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 지원 공헌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제시되었던 수단인 ODA, 친목환강, FDI 외에도 다양한 방안으로서 국내 재원 공헌, 해외 공동 수다 증진 체제, 혁신적 개발 지원 공헌 방법, 남남협력, 민관협력 등으로 강조점이 변화했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비재정적인 측면에서는 MDG에서는 정보 통신 정도의 부분만 다루었다면 SDG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개발 목표의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보고 또 궤도국으로의 이 기술을 어떻게 이전하고 확산할 것인지 또 기술 은행 및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 메커니즘을 설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무역과 같은 경우에는 MDG에 비해서 내용이 좀 구체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공평한 다자 무역 촉진 정도의 논의였다면 개도국으로 수출을 증대해야 되고 실무개도국의 무관세 프로토콜을 적시 이행을 해야 된다고 공고하면서 그 AAA에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구체화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상황 모니터링 평가를 위해서 데이터를 성별, 지역, 나이 여러 가지 등으로 세분화해야 되고 또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또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개도국으로서는 상당한 비용이나 시간이 드는 작업인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개도국의 통계 역량 구축을 강화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를 보시면 목표 17번의 경우에는 개발 지원이나 무역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목표 특성상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는 티어 1에 해당하는 지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개발 재원, 역량 구축, 무역과 같은 지표의 경우에는 티어 1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같은 내용들은 티어 2나 티어 3, 그다음에 미정된 지표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보완이 시급한 시간입니다. 여기 이제 SDG 이 표를 보시면 세부 목표와 지표 그리고 티어 그다음에 이런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밝힌 그런 기관들을 명시하신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빨간 부분들, 제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들을 보시면 제가 특징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 관련해서는 국내 대원 동원, 또 그 밖에 남남협력 해외 공급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고 있고, 기술에서는 글로벌 기술 획득 메커니즘이라든지 기술 은행, 구축 메커니즘을 완전히 운용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17.8번에 보시면 2017년까지 그런 구축 메커니즘을 완전히 운용한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달성 기한이나 그런 목표치 등을 제시했다는 그런 특징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무역과 시스템 이슈와 같은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무역에서도 17.11번을 보시면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계통의 비중을 2배 증대시킨다라고 해서 목표치와 또 이행 기한을 일부 국토에서 제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이슈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지표가 미정이거나 티어 2나 3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표 개발이나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SDG 17번이 이행수단으로서 가지는 함의를 정리해 보자면 SDG 17번의 경우에 1번부터 16번까지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의 이행뿐만 아니라 큰 범위에서 2030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이행수단으로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공여국에 한정되지 않고 논의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고, 또 특히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개발 지원 동원이 강조되었다는 점, 또 강조점이 그런 ODA나 FDI 기존의 그런 논의에서 벗어나서 국내 재원 동원, 다양한 금융 재원 동원, 해외 통금 투자 등 다양한 그런 개발 재원 동원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비재정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 혁신이나 역량 구축, 정책 및 제도적 일관성,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 등을 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 수단으로서 제시되었다는 점이 함의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세부 목표에서 모호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지표가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표 자체가 모호한 경우 지표도 그 구체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세부 목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이런 문제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이행이나 모니터링에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목표, 특히 티어 2나 3와 미정과 같은 지표의 개발, 그다음에 합의 논의가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김수지 박인혜 연구원은 SDG 목표 자체 안에서 그 이행 목표라든지 수단이 지표들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두 분은 그 이행 수단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컨텐츠적인 측면들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이행 수단에는 많은 수단들이 있지만 특히 저희는 그 파이낸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논 파이낸셜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번 발표는 김지영 박사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그 개발 재원 가장 많은 요즘에 그 이행 수단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수단인데 아디스아바바 행동 의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개발 재원에도 크게 국내 재원 그리고 국제 재원, 특히 ODA를 일컫는 거죠. 그리고 국내외 민간 재원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ODA 같은 경우는 워낙 이미 많이 논의가 되었고 또 민간 재원 동원 이슈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국내 재원 동원, 그러니까 조세 수입을 통한 그 재원 마련에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국내 재원 동원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폴터 연구개발팀 김지연입니다. 앞서
앞서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행수단을 이야기할 때 요즘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민간재원 동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결합 형태라든지 재정적인 블렌디드 파이낸싱이나 파이낸싱 프로 디벨롭먼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민간의 재원들을 어떻게 우리 ODA랑 결합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파이를 늘릴 것인가 하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재원 동원은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라 이제 수원국 국내적인 문제로 취급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좀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재정적 메커니즘 안에서 이제 국내 재원 동원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DRM이 무엇이냐, 그리고 DRM은 왜 중요한 거고, 2030 개발 의제와 SDG 안에서 DRM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고, 아디스아바바에서는 DRM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주요 이슈, 또 DRM 관련한 국제조세협력 활동, 그리고 DRM 관련한 ODA 활동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두 나라의 케이스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사실 DRM과 관련된 활동이 우리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데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전략과 DRM이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RM이 무엇인지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일단은 OECD에서 2010년에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보니 국내 자원에서 발생한 세이빙과 그 경제적,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인베스트먼트에 분배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잘 알로케이트 되는 것까지를 이제 DRM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EU에서 2014년에 그 DRM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니 EU는 이것을 스코프를 좀 더 줄여서 그 거버먼 레비뉴로 이제 스코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텍스뿐만이 아니라 이 non-tax sources를 활용을 그것도 이제 이 영역 안에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국외 자원은 뭐 FDI나 아니면 기타 민간 해외 투자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무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출 이익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ODA 사업이나 테크니컬 어시스턴스 같은 기술 협력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채무 변제 같은 것들도 국외의 소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동원될 수 있는 가용 자원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우스홀드 레벨에서는 저축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국내 기업에 있어서는 이 프로핏과 어닝,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축, 투자, 세금 준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공공 영역 차원에서는 텍스와 퍼블릭 레베뉴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DRM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개도국에서 DRM이 중요한가를 좀 봤더니 이 왼쪽 그림이 이제 도메스틱 캐피탈 모빌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사하란 아프리카의 경우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라 이제 약간 이제 내려가는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세이빙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다른 쪽이 다 좀 상승하는 데 반해서 서브사하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림세가 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로우 인컴 컨트리, 그 리스트 디벨롭 컨트리는 이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MDG로부터 얻은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너무 ODA에
ODA만을 바라보고 MOI를 설정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0년 MDG를 통해서 ODA에 대한 관심을 많이 환기했다고 하지만 양이 늘어난 데에 비해서 GNI 대비 ODA는 0.2%에서 0.3% 사이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언제든지 이 ODA 중심의 이행 수단을 가지게 될 경우에 공여국들의 경제 위기라든지 공여국들의 정치 경제적 고려에 따라서 이 개발목표 달성이 좌지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제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이제 높은 원조 의존도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스틱 캐피털 포메이션에서 넷 ODA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이 सब사하란 아프리카의 경우 월등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GNI 대비해서 넷 ODA 리시브 내용도 보시면 सब사하란 아프리카 같은 경우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컴 그룹별로 나누면 더 극명하게 벌어지는데요. 이 로우 인컴 그리고 LDC 이쪽이 이 미들 인컴 컨트리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 ODA에 대한 그 디펜던시를 많이 낮추기 위해서는 DRM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30 개발 의제와 SDG에서는 DRM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2030 개발 의제에서는 66번에서 우리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 국가의 주인의식 원칙을 강조하며 공공정책 및 국내 재원의 동원과 효과적 이용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포함하여 우리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지속가능 개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국내 재원은 무엇보다 모든 차원에서 우호적 환경의 지원을 받는 경제성장에 의해 창출됐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SDG 안에서는 17-1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통한 국내 재원 동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딸려있는 지표로는 재원별 GDP 대비 전부 총수익 그리고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내 예산의 비중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AA로 가기 전에 이전에는 국내 재원 동원 의미가 없었는가 이게 완전히 새로운 논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몬트레이 컨센서스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다른 개발 재원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를 이룰 때 나왔던 이야기가 그 Mobilizing Domestic Financial Resources for Development 이게 이제 10번에서 19번 패러그래프에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동화에서도 똑같이 같은 제목으로 다뤄지고 있다가 아디스 아바바로 오면서 Domestic Public Resources라고 해서 20번에서 34번 패러그래프까지를 다루고 수험부 내의 기업활동 부분은 이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vate Business and Finance 부분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디스 아바바에서는 DRM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니까 DRM이 그냥 단순히 조세 수입을 늘리는 거라고 단순화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 국내 공공자원 카테고리 안에는 아디스에서는 4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조세 역량 강화, 두 번째는 불법 자금 방지 및 자산 회수, 그리고 세 번째는 천연자원에 대한 그 권리,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조세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국내 조세 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수원국의 거버넌스, 그러니까 조세 정책, 조세 시스템, 조세 역량의 이슈를 다루고 있고 23번에서 25번까지는 이 자산 회수 이니셔티브라든지 반부패 협약,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정부와 기업 간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근원국과 목적국 내에
공개 관행과 투명성 증진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우리를 세상을 떠들썩했던 그 파나마 페이퍼스 안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이것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사실 이게 많이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그 식민지 시절부터 그 채굴권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선진국 그 유럽 기업들이 이런 채굴권을 가지고 이 로열티, 그러니까 넌 텍스 레비뉴를 채우게 되는데 이제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이 되어야 한다 하는 쪽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벨스와 국경 없는 세금 조사관 이런 이니셔티브를 소개를 하면서 국제적인 조직 협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DRM과 관련된 그리고 도메스틱 퍼블릭 리소스 모빌라이제이션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원국 국내 이슈입니다. 그래서 조세 행정, 납세자의 윤리 수준, 부정부패, 세금과 공공사회 지출 간의 이제 약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조세 역량 강화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조세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결국 이제 레벨리가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낮은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경제개발 수준이 낮다 보니까 텍스 레벨리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결과도 있지만 농업 또는 이제 비공식 부분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세 활동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계화에 따른 세금 조세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글세로 이제 많이들 알려지게 된 그 프라핏 쉬프팅 문제가 이제 크게 대두가 되게 되는데요.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프리카에서 돈을 벌어서 텍스는 유럽 국가에 내는 이제 그 해외 브랜치들이나 해외 자회사들 간의 거래를 통해서 프라핏이 결국 쉬프팅돼서 아프리카에서 행해진 그 에코노믹 액티비티를 통해서 선진국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는 이런 구조들을 막으려는 노력들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또 이제 최근 국가의 경우는 소득세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런 소득 이전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는 이제 우리가 팔았던 시리즈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그 리소스 컬스와 지속가능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또 불법 자금, 우리가 이제 많이 봐왔지만 개발도상국에서 그 독재자들이 바깥에 은닉하는 자산들을 이제 찾아내서 그리고 은닉할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는 선진국 스위스나 리히텐슈타인 이런 국가들이 선진국 중에서 그런 자금을 은닉할 수 있는 메커니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 해당됩니다. 이런 국가들이 국제 조세 협력을 통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게 되면 이런 자산들을 회수해서 결과적으로는 도메스틱 디벨롭먼트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제를 만들자 하는 것이 DRM의 핵심이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벡스는 2013년 OECD와 G20이 주로 설립이 됐고 우리나라도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도 조인을 하고 올해부터 특정 이제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리포팅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구글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국가 간의 세법 차이나 조세 조약, 조세 제도 미비점 등을 이용해서 세금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곳과 세금 납부를 위해 이익을 신고하는 지점을 달리해서 생기는 조세 주권 회복 및 개발도상국의 DRM을 위한 노력을 이제 지원을 하자. 또 이제 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라는 것이 2015년 OECD와 UNDP 주도로 설립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텍스나 이제 감사 전문가들이 은퇴한 감사 전문가들 풀을 만들어서 개발도상국의 그 오디팅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이제 조세 활동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오슬로 다이얼로그 텍스 앤 크라임도 2011년에 처음으로 국제 공조를 통한 조세 관련 범죄를 해결하겠다.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디스 텍스 이니셔티브, 우리 아디스아바바에 갔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참여하겠다는 것을 천명을 했는데요. 2015년 OECD 주도로 설립이 됐고 2020년까지 국내 동원 조세 부분의 기술 협력을 2배로 증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2016년 말에 첫 번째 보고서를 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2가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르완다 같은 경우는 97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이제 1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되게 여러 단계의 이제 조세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이 조세 개혁을 단행하는 가운데 이제 여러 공여국들의 ODA나 이제 기술협력 지원이 있었고요. 공여국 지원 부분을 보시면 이제 부가세 도입과 그리고 텍스페이어 레지스트리 확장, 감사제도 확생 이런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특히 루안다 케이스에서 주목할 것은 영국 디피드와 함께 웰비뉴 커스텀스 부서하고 멘토링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정례 회의를 가져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주목을 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텍스 레이쇼가 보시면 GDP 중 조세 수입이 이제 50% 정도 12년, 13년 동안 50% 정도 증대를 하게 됐고 그 레지스터 텍스 페이어도 거의 VAT 같은 경우는 223%가 증대가 됐고 프로퍼티 텍스 같은 경우는 530% 정도가 텍스페이어 레지스트리에 증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조세 비율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서 DRM 이 도메스틱 리소스가 개발 목적으로 잘 활용이 되는 예로 꼽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 관련 총 지출 중에 외부 자원 비중이 2008년도에 53%였던 것이 2013년도에 38%로 줄어들고 동기간 동안 1인당 보건 지출이 32달러에서 70달러로 크게 증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DRM 개념의 정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냥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잘 개발의 목적으로 알로케이트하는 것까지가 DRM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크게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파라과이 케이스인데요. 2004년에 다양한 조세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제 국제 협력들이 이제 당연히 있었고요. 다양한 양자 공여국이나 다자 원조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선진 공여국들이 공여를 한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만 우루과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 그 주변 국가들과의 이제 남남협력의 좋은 케이스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도 2003년, 그러니까 조세개혁 이전에 GDP의 8.8%에 불과하던 조세 수입이 2010년에 이제 12.8%로 증대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중점 협력국들 중에서 이런 DRM과 관련이 있을 만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를 좀 봤습니다. 제가 더 그 국내적인 환경들을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앞서 보여드린 그 인디케이터들에 밀어봤을 때 이렇게 캄보디아처럼 그로스 캐피탈 포메이션 안에서 ODA 비중이 굉장히 높고 결국 이제 ODA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텍스 레비뉴가 굉장히 낮은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DRM을 지원할 수 있을지 검토해볼 만하다. 또 라오스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간다
같은 경우가 이제 유사한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전략과 이제 DRM이 우리가 뭐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하는가, 한국은 앞으로 이제 DRM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인가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는 앞서 이제 루안다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장기적인 전략과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 하나, 결국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접근을 하다 보면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시스템을 수출하거나 뭐 관세 시스템이나 이가버먼트 이런 시스템을 지원하는 이 정도에 이제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세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도 다 경험이 있습니다만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이런 투명한 징수 및 징수된 세금을 활용하는 과정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단기성 사업 안에서는 해결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막론한 전 세계적인 조세 투명성 노력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 이게 단순히 ODA 지원 사업으로 도메스틱 리소스가 모빌라이즈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프로핏 시프팅 되는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 진짜 그렇게 잘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 취약국에 있어서 DRM 지원이라는 게 이제 스테이트 빌딩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같은 경우 DRM 관련 지원이 이제 전체 스테이트 빌딩 과정 안에 포함되어서 지원이 됐다는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원조 의존도를 경감하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이게 공영국의 이제 출구 전략과 연계해서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OD 없이도 지속가능 발전이나 지속가능 개발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발의 목표라고 본다면, 수원 졸업 가능성이 있거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DRM 프로모팅 할 수 있는 ODA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조세지들 이외에도 저축 증진 정책이라든지 수원국 내 국내기업 활성화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텍스페이어 레지스트리나 부정부패 척결 같은 것들이 결국 이게 단순히 텍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거버넌스라든지 법치의 환경을 만드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이제 주목을 하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그 전체적인 개발 자원의 구성을 보면 ODA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동원되는 민간 재원보다 그 국내 조세 수입이나 국내 재원의 비중이 훨씬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ODA를 민간 재원 동원을 위한 촉매제로 활용하자는 논의들이 많은데, 한편으로 어떤 수원국의 주인 의식이나 그 재원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국내 재원 동원을 위해 어떻게 ODA를 촉매제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발표인데요. 그 발표는 고요한 연구원님께서 왜 과학기술 혁신이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공여국들은 이런 과학기술 혁신을 그라운드에서 어떻게 사업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SDG의 주요 원칙 중에 하나인 그 No one left behind에서 포용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다른 용어들과 결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포용적 성장, 포용적 파트너십. 이번 발표에서는 포용적 혁신이라는 또 새로운 개념도 함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인 만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이카 연구개발팀 도요한 연구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과학기술 혁신과 개발 협력입니다. 최근 파이낸셜 MI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30 개발 의제 내에서 과학기술 혁신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본 후에 개발협력 내에서 왜 과학기술 혁신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공여부분 궤도 과학기술 혁신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을 활용하여 빈곤층을 타겟으로 한 제품,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산업적 혁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런 산업적 혁신을 위한 원조기관들의 STI 적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30 개발 위즈 내에서 STI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은 17개의 골 중에서 10번, 13번, 16번을 제외한 나머지 14개의 골에 STI 요소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17번은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파이낸스, 테크놀로지, 캐퍼시티 빌딩, 트레이드 시스템 이슈로 세분화해서 세부 목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제적 기술 증진 메커니즘을 통해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의 지식 공유를 추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보급, 확산, 그리고 기술은행, 과학기술 혁신, 역량대학 메커니즘의 완전 가동 및 ICT 등 적정 기술의 사용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MOI 내에서 다음 개발 의제의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그 부분에서 STI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국제사회가 기술 촉진 메커니즘을 로칭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술 촉진 메커니즘은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 과학단체, 유엔 산하기구 등으로 구성된 멀티 스테이크홀더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UN Interagency Task Team on STI for SDG, 그리고 Multi Stakeholder Forum on SDG for SDG,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먼저 그 SDG를 위한 STI의 UN 기관 타스크팀은 유엔 산하기구 내 STI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조정, 협력하여 시너지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두 번째 SDG를 위한 STI의 다자 이해 관계자 포럼은 SDG 이행을 위해 주제별로 STI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 1회 열리고요. 2일간 개최되며 최근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6월 6일에서 7일 사이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포럼의 주제는 SDG 달성을 위해 SDG 달성 후에 STI의 잠재력을 이해하는 걸로 주제를 삼아서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TI가 SDG 달성의 왜 필수 요소인지, 그리고 주요 기회와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 STI 액션 플랜과 로드맵을 만드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현존하는 새로운 해결 방법이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STI 포럼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회의를 6월 6일에서 7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유엔 안팎으로 현재 진행 중인 STI 이니셔티브나 메커니즘, 프로그램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협력 내에서 왜 이런 과학기술 혁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답을 하기 전에 개발협력 내에서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본대학의 개발연구센터 워킹 페이퍼에 의하면 과학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 기술은 지식의 실제적인 적용, 혁신은 과학적 발견 또는 지식의 상업적 활용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공통된 출발점에서 뻗어나온 과학기술 혁신은 결국 같은 개념을 나타내고 있고 또 서로 혼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또 결국 STI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도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혁신이 왜 중요하게 부각된 것인지 살펴보면 이 혁신이라는 것이 다요소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이게 다시 국가 간의 소득과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도국도 혁신을 활용하면 소득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 됩니다. 이것은 경제성장 이론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소로 이론에 의하면 노동과 자본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은 그 한계가 있고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기술의 진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배타적이고 비경쟁적인, 즉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면 후발 성장 국가들이 더 작은 자본을 가지고도 선발 성장 국가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이론은 현실과는 다르고요. 이 이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간 지역 간 경제 성장 차이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이 모순들 설명을 한 이론이 로머의 성장 이론인데요. 개인이나 기업은 경제적 인센티브의 유인이 돼서 지식과 노동자본에 대한 투자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기술은 외생 변수가 아니고 내생 변수이고, 따라서 지식자본은 비경쟁적이지만 일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 간 국가 간의 성장 차이가 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OECD 국가하고 넌 OECD 국가의 총 요소 또는 다요소 생산성, 노동자본, 물리적 자본, 고용이라는 변수가 소득 수준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빨간 박스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두 변수와 비교했을 때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게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 간 혹은 국가 간 성장 차이의 원인이 되는 기술을 개도국도 접근 가능하게 해주면 개도국도 선진국만큼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혁신이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이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혁신이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제 OECD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1990년대에 OECD 국가들이 서로 이렇게 상이한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 중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미국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OECD가 2000년을 맞이해서 성장을 일으킨 요소와 정책을 확인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진보와 혁신이 급격한 성장을 이끈 주 요인이며 정보통신 기술이 혁신을 용이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혁신을 개발 협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2007년 5월에 2005월에 TII는 유럽의 기술혁신 산업정보 이전을 위한 협회의 약자입니다. TII와 유네스코에서 공동 주최한 Innovation for Development라는 국제회의였는데요. 여기에서 양다자 기관, 학계, 민간 기업, NGO, 전문가 집단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개발도상국이 처한 개발 과제와 STI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했고,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한 혁신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지원 방법, 정책,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자들이 개발도상국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이어서 열린 OECD 포럼과 OECD 장관급 회의에서 이제 각국 장관들이 혁신의 성과를 강화하고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각국 정부 간의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OECD 혁신 전략을 세워줄 것을 이제 주문을 했고, 이런 2009년에 있었던 Innovation for Development나 Innovating Out of Poverty라는 이런 전문가 그룹의 세미나를 거쳐서 2010년 5월에 OECD Innovation Strategy가 수립이 되고 Innovation and Development 아젠다 보고서가 발간이 되면서 불평등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혁신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혁신은 신규 비즈니스, 일자리,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며 이는 경제 성장과 발전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또 글로벌한 사회적 문제를 낮은 비용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불평등 및 사회 문제 해결 방법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혁신 경제가 좀 더 생산적이고 탄력적이고 변화에 유연하면서 높은 생활 수준을 지원하는 데 보다 적당하기 때문에 혁신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역국이 이러한 STI 분야에 얼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분야는 사실 명확하게 다크 분류에 의해서 명확하게
과학기술 혁신이 이런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기술 자체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크로스커팅의 성격이 좀 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를 하면 이를 독립시켜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OECD 다크 데이터에서 과학기술 혁신 OD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연구를 위한 지원하고 교육을 위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야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OECD 공여국이 STI를 위해 그 OD를 지원한 금액이 지난 10년간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세는 크게 크지 않고 일정한 비율로 6%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위한 지원보다는 교육을 위한 지원 금액이 현저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TI 지원 경향을 분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STI를 이용한 그런 사업에 지원된 금액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학기술 혁신을 세부 분야를 앞서 그 CRS 목적 코드가 아닌 개념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국가과학기술 발전 부문과 산업지원형 과학기술 혁신, 그리고 사회발전 지원형 과학기술 혁신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STI를 활용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산업지원형 과학기술 혁신과 사회발전 지원형 과학기술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학기술 혁신을 적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개발도상국에 주로 지원이 되는 분야는 주로 지원이 되는 분야는 기후변화, 에너지, 보건, 식량 안보 분야인데요. 이런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이 분야들이 국경 구분 없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혼자 해결이 불가능하면서 혼자 시도했을 때는 투입 비용이 비경제적이고 또한 조화를 통한 비용 감소 노력이 비용 감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 및 글로벌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개발이 돼서 개도국에 지원이 될 때 그 목표와 타겟층이 개도국의 저소득층이 소외계층의 복지를 유선해주는 그런 것이라면 이것을 포용적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포용적 혁신에는 친포용적 혁신과 풀뿌리 혁신이 있습니다. 친포용적 혁신은 저중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현존하는 기술을 수정하는 혁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풀뿌리 혁신은 저소득층의 권한 강화를 강조하는 혁신인데 즉 빈곤층이 제품의 유통이나 공동 생산자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혁신의 직접 행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포용적 혁신은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 및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면서 그 대상이 소외계층을 포함해서 많은 수요자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공 요인으로는 6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빈곤층의 강한 수요를 반영해야 하고 빈곤층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또한 소득 창출 비즈니스 모델을 꼭 개발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혁신을 위한 제도 수립 및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기업과의 추진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보 인프라로의 자유로운 접근과 지금 현존하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혁신을 적용하는 데 장애물이 좀 존재하는데요. 우선 이해관계자 간의 부족한 협력 및 네트워킹, 그리고 지식 전달 정책의 분절,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지원 부족, 그리고 위험 회피로 인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촉진을 위한 그래서 정책 방향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야 하느냐. 우선 혁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비즈니스 역동성을 배양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 창출과 전파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디지털 경제 혜택 이용 및 재능과 기술 육성과 활용을 극대화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혁신을 위한 정책 이행 및 거버넌스를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STI를 활용한 개발연맹 사업을 하고 있는 공여기관이 어디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자기관에서는 USAID, 국비드, 캐나다, 그리고 저희 포이카가 있고요. 그리고 다자기관에는 유니세프,
UNDP, 월드뱅크, 기타 기관은 게이츠 재단과 락커펠러 재단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 SDI를 적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여러 공연기관들이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서 얘기한 프로그램 중에서 USAID의 그 DIV 사업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USAID는 상당히 빨리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는데요. 2011년에 오피스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를 개설을 하고 이 조직을 2014년에 글로벌 디벨롭먼트 랩으로 확대 집행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DIV 프로그램이 이 랩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3단계로 지원을 해서 1단계는 혁신의 컨셉을 우선 혁신을 활용을 해서 새롭게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 외부로부터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선택된 사업을 USAID가 자금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은 3단계로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혁신의 컨셉을 증명하는 단계의 사업은 1단계에 지원을 하면 되고요. 혁신 확대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단계의 사업은 2단계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대를 하는 단계는 3단계에 지원을 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과 그 기간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 성평가 기준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진행 과정은 간단하게 연간 프로그램 안내문에 기초해서 한 4페이지 정도의 지원서를 작성을 하고 이게 통과가 되면 컨셉 페이퍼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휴 파트너 추가적으로 더 찾아서 혼자서 할 수 없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을 찾아서 컨셉 페이퍼를 다시 작성을 해서 이걸 기술위원회의 평가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파트너 기관과 조율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최종 지원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2010년 이래 한 6,000개의 제안서가 접수를 돼서 35개국, 17개 분야 100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각 단계별 지원 비중은 1단계가 60%, 2단계가 39%, 3단계가 1%. 보시는 바와 같이 3단계까지 지원이 돼서 진행이 되는 사업은 그렇게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확대를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AID가 선정 기간 사이의 비용 분담은 100대 78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코이카의 CTS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S는 창의적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도상국의 새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제품을 제작하고 실용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혁신 유도형 시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단계로 지원을 하는데요. 1단계에 지원하는 것은 혁신적 기술 아이디어 개발을 지원을 하게 되고 2단계는 성능 검증을 마친 혁신 기술 제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간과 금액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요. 2015년에 처음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총 지금 10건을 지원을 했고 45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안서를 내년 평가하게 되는 기준은 문제 분석이나 해결 방식의 적정성, 기술 준비도, 사업 계획의 적정성, 비즈니스 모델 준비도, 그리고 경영 능력을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공모 진행 과정은 공모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제안서를 받고 그리고 한 4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거친 후에 최종 성과자를 발표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수 프로그램, 시드 1의 우수 프로그램은 시드 2에 진출할 수 있게 기회가 제공이 되고요. 시드 2는 확산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게 코이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분야는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에 CTS 2기의 공모가 하반기 진행될 예정이고요. 되게 급하게 시간이 없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2030 개발 예제 내에서 과학기술 혁신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고 왜 중요하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포용적 혁신 플러스 다른 공연기관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